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협의회를 열고 추석을 앞두고 민생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의 명절 물품을 풀고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40조 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게 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국정 브리핑 겸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있었던 당정협의회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생 대책에 대한 이제 논의가 있었고 또 곧 추석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 정책들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무래도 제한된 재원 안에서 그래도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챙겼다. 저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추석하면 제사상, 그다음에 밥상 물가 관련해서 굉장히 요즘 물가가 화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배추나 사과, 배 등 17만 톤을 시장에 풀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금이 융통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순통을 틔우기 위해서 40조 원 관련해 가지고 이걸 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그 TMF 사태라고 하죠. 위메프하고 팀원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자를 좀 더 낮춰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요즘 보면 쌀값이 네. 추수를 하는데 지난해가 80kg짜리가 한 가마니가 이제 21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7만 원, 한 4만 원 정도 내려갔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5만 톤을 추가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우 가격도 많이 떨어져서 농협이나 농협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세일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게끔 했고 무엇보다도 이제 직장인들 입장에서 볼 땐 되게 관심사인데 10월 1일이죠.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예. 하겠다. 그렇게 되면 10월 3일 개천절이기 때문에 징검다리 연휴가 가능하거든요. 여기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가 있고 군 장병들의 사기 진작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실제로 소비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라 국내 여행의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쿠폰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국내 여행의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좀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이렇게 어제 당정협의회도 있었고 이번 주에는 또 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정부가 하고 있는 개혁안에 대한 설명도 있을 것이고 또 각종 계획들도 이제 말하게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반드시 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뭐 할 때마다 겁나요. 뭐 하나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뭐 하겠다 그래 놓고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당장 뭐 노동개혁만 보더라도 지난 2, 3년 동안 뭐 건폭 추방하겠다 이래가지고 뭐 온 동네마다 현수막 다 붙이고 언론 동원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때려잡았잖아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 상반기에 임금체불만 1조 원이 넘었습니다. 15만 명이 지금 임금체불 상황에 놓여 있어요. 여기에 중심이 공사장에서의 임금체불이에요, 지금요. 공사장에서 건폭 본다고 노조 몰아칠 때는 정말로 온 언론과 여당이 똘똘 뭉쳐서 노조 때려잡더니 실제로 공사장에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 상반기 대비 지금 상반기만 1조가 넘었어요. 전년 대비 2,200억이 지금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고 18,000명 그래서 15만 명이 지금 임금체불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임금체불을 갖다가 때려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 한마디 하고 끝이에요. 여권이 여기에 관심도 안 갖습니다. 이게 과연 균형 잡힌 개혁이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또 가장 큰 개혁 화두로 떠올랐던 게 의료개혁인데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 뭐 의료개혁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됐어요. 이제는 지방만 응급실 뺑뺑이 도는 게 아니라 서울도 응급실 뺑뺑이 돌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사지에 놓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권이 비상한 대책을 내놔도 모자를 파네. 아니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외국에서 의사 비행기로 실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응급실, 아픈 사람들이 응급실을 제대로 못 가가지고 16군데, 18군데를 돌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생각은 못하고 또 일을 벌리겠다 그러니까 겁나는 거죠. 제발 뭐 국민연금도 좋고 뭐 우리 미래를 위한 일들이니까 해야 되는데
하나라도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들에 대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번 국정브리핑에서는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게 언론들의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언론들도 다양한 이제 뭐 현안들에 대한 질문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위기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뭐 영수회담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한 입장을 물을 것 같은데요. 제가 우선 그거 말씀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혁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존에 있던 기득권들, 그다음에 현상 유지적인 어떤 관성들, 그다음에 기득권의 어떤 저항은 되게 조직적인데 그 실제로 수혜를 입을 사람들은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개혁이란 게 굉장히 지난하고 힘들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문재인 정부 뭐 굳이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잠깐 예를 들겠습니다. 의료개혁 관련했을 때 의사 증원 의대 정원 늘린다고 했을 때 반발하니까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꼬리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개혁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될 것들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예를 들면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경우나 탈원전 정책 같은 건 하지 말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했다가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다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가는 입장이다. 그런 과정에서 여서야대 국면에서 무엇보다도 개혁을 위해서는 입법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야당의 어떤 협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의 개혁들을 실질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야당과의 협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영수회담 관련해서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영수회담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하기보다는 지금 여야 회담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영수회담이란 게 저번에는 확실하게 여당의 어떤 비대위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당 그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를 만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영수회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1대1 회담이 아니라 여야 대표와 같이 하는 회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엔 여야 말씀해 주신 대표회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어제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 대표회담이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지금 연기가 됐고 관련해서 좀 여야 신경전도 치열한 것 같아요. 어떤 의제들을 올릴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공개회담 방식을 수용하라 말 그대로 생중계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좀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도 그걸 전제 조건으로 달지는 않겠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황? 한 주 정도 지나니까 좀 스탠스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생중계로 뭐든지 다 하자 이런 이제 분위기, 굉장히 적극적인 분위기였는데 이재명 대표의 뭐 입원으로 인해서 이제 시간이 미뤄졌죠. 그러면서 조금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생방송 중계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섰어요. 그런데 이것만 한 발 물러선 게 아니라 합의 어려울 것 같은 거는 아예 빼버리자. 합의 가능한 것만 하자. 이렇게 또 의제에 대해서도 또 한 발 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도 합의 가능한 것들은 일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전세 사기 대책, 뭐 이거 지금 28일 날 이제 본회의 열면 통과될 예정입니다. 뭐 구하라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의 가능한 법들은 앞으로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 좀 통과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전국 꽉 막힌 전국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최상병 특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좀 매듭 질 건 매듭 지어야지 그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국민들이 뭐 합의 가능한 뭐 일반적인 그런 민생 관련 법들 몇 개 하는 거는 앞으로도 뭐 9월 임시국회 열리면은 처리될 거거든요. 이거 처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리될 거 그냥 만나서 악수하고 이거 처리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분명히 우리 정치가 변해야 되는데 그게 변하는데 핵심 고리가 뭔지는 온 국민들이 다 알아요. 거부권 정국이 풀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상병 특검에 대한 안을 내가 가져와야지 뭔가 의미 있는 정말로 민생 중심의 국회로 바뀔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의미 있는 뭐 좀 내용을 가지고 나오기를 정말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해병 특검법을 내놓으라고 계속해서 네.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와 더불어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어쨌든 공개회담 방식과 관련해서 전제 조건으로 뭐 고집하지는 않겠다 했거든요. 네, 네. 어떠한 방식으로 좀 회담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협상의 기본은 접점이 가능한 거, 쉬운 거부터 앞에 놓고 어려운 것들은 좀 뒤로 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거부권 정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입법 독주의 정국이라고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대통령은 권한이 있고 여서야대 국면에서는
국회, 특히 야당의 권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계속 도돌이표처럼 반복됐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해병대와 특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생산성 있게 뭔가 민생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약간 정무적인 거지 않습니까? 사실 말해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뒤로 빼고 가능한 것들을 접점을 찾아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서로 간의 어떤 신뢰를 회복한 다음에 차차 어려운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해병대 특검을 아예 논의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주요 어떤 의제 중에 의제를 좀 하고 자연스럽게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그 문제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하겠죠. 그리고 어떤 법안을 내라고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처럼 일극 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1인이 지시한다고 해서 뭐 일렬 종대로 달려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결국 그 필요한 조치는 여당 내에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어떤 집단 지성을 해야 되고 한동훈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옳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겠지만 상대가 옳다고 한다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의가 있다, 설득당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용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동훈 대표는 검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를 써오면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역할이었다면 민주주의는 굉장히 어렵고 지난한 어떤 소통 그런 타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단일한 안을 가져와라 그거는 약간 좀 너무 빠른 요구다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지금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생중계에 대해서 한 발 물러났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이제 민주당에서는 오늘까지 특검법 가져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의 여지는 없을 거라 보십니까? 뭐 당연히 조율의 여지는 있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직 입원 중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러면서 회담이 원래 이제 지난 일요일 주말에 열렸어야 되는데 네. 최소 일주일, 길면은 뭐 한 열흘 정도 지금 이제 시간이 생긴 거거든요. 그럼 이 시간을 갖다가 지금도 물밑에서 조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야당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게 국정기조 변화를 요구한 게 있어요. 그중에 하나는 들어주고 그리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집해온 특검법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소위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 후보자가 공약했던 제3자 특검이라도 가져오라는 건데 이것마저도 뭐 당내에 논의 이야기하면서 지지부진하면 그러면은 대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라고 하는 건 대화와 타협이잖아요. 타협할 카드를 안 가져오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는 진일보된 특검안을 가지고 나오면 굉장히 풀릴 사안들이 많다. 제가 뭐 이번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전세 사기 특별법이라든지 구하라법이라든지 이게 지금 28일 날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이미 이제 여야가 합의했는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여권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이 많습니다. 또 원하는 법안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타협, 그다음에 대화 이 부분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가져오려면 최소한의 대화 주제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봐요. 말씀에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이 관련해서 대답은 내놔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고 마침 오늘 이제 기자간담회 이제 취임 한 달 맞아서 이제 기자간담회도 열리고 있는데 뭐 오늘 어떤 식의 발언으로 뭐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을지 아니면 발언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예. 답을 내놓겠지만 그 답이란 게 예. 사실 대표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떤 그 당론으로서 정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시점에서는 좀 제한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이 민주당이 과연 이 진실 규명에 어떤 바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거든요. 만약에 제3자 특검이 맞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해왔던 방식으로 법안을 내서 통과시키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3자 특검 관련해서 대법원장 특검 관련해서 막상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할지 조금 본인들도 생각을 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제보 공작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보 공작 관련해서 장경태 보좌관과 그 제보자분과의 사이에 그 녹취록을 보면 저는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거기 보면 사실이 그렇습니다. 뭐 사실관계나 진실은 중요치 않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무엇보다도 김건희 여사 이렇게 묶어놓으면 격까지는 다 사람들이 있는다. 그리고 저들이 반발하더라도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하는 얘기를 믿게 된다. 그런 뉘앙스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 그 과정에서의 어떤 외압이 있다면 그런 과정은 지금 공수처 수사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풀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굳이 특검을 한다는 거는 지금 본인들의 어떤 의도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걷다 붙이는 거 아닙니까? 경강부의 형식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략적인 정치적인 부분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과하지 않거든요. 명시적으로 그거는 녹취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그렇다는 거죠. 왜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특검을 만약에 제시를 해서 만약에 특검에 대해서 수사했을 때 그 특검에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인정하겠다. 그런 어떤 전제적인 그런 입장도 먼저 내놓는 것도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내용 좀 두 분과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주 어쨌든 쟁점 상임위가 줄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청문회에 출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제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소위 이제 반노동 성향 발언 논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김문수 후보자도 비난 의도가 없었다. 본의와 달리 좀 오해를 초래했다. 이런 답변서를 제출한 바가 있거든요. 관련한 뭐 답변서 제출이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납득이 되느냐가 문제예요. 사실은 김문수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 아닙니까? 그런데 국무위원으로서 그동안 김문수 후보자가 야인으로 지내면서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이거는 탄핵을 부정을 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헌재 판결을 부정하는 국무위원 후보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또 전직 대통령들, 뭐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야당 출신 정치인들에게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을 갖다가 어록이 끝도 없이 정도 많아요. 그런 것도 치고 또 이분이 주무부처가 노동부인데 노조가 없는 무노조, 파업을 하지 않는 무파업에 대해서 찬양을 해오신 분이에요. 거기다가 노조가 파업하는데 조금이라도 불법 있으면은 손배 소송으로 참교육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입에 담아오신 분입니다. 아니 노동자들을 위한 마음은 털끝도 없이 정말로 불법을 때려잡는 데만 앞장서신 분 그리고 노조의 그런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부정하시는 분이 정말 노동부 장관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전문성 그다음에 국민의 눈높이 이런 건 둘째치고 이건 거의 국민하고 싸우고자 하는 인사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거는 정말 명백하게 잘못된 인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권이 과연 오늘 뭐라고 방어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당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인사청문회가 어쨌든 뭐 정책 검증이 아니라 좀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야당은 그렇게 작정하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는 김문수 후보자의 적절하지 못한 발언 관련해서 야인일 때 했던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어떤 해명 그리고 만약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사과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윤석열 정부의 어떤 노동 정책 관련해서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람 이분이 그냥 소위 말해서 이제까지 삶의 궤적을 봤을 때 단순히 사업자 소위 말해서 기업을 위해서 뛰어갔던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20대 30대 때 노동 현장에서 그 밑바닥에서 계속 해왔고 그다음에 입법부에서도 있었고요. 국회의원 3선을 했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2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노동 정책이란 게 단순하게 노동 정책이 아니라 기업도 알아야 되고 행정도 알아야 되고 법 관련들을 알아서 일련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은 노사 법치주의입니다. 노사양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예외가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봄 되면 춘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파업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든 면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원칙을 가졌고 대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효능감과 장점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 사회에 있어서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임금과 어떻게 보면 일자리의 안정성이 있어서의 격차가 굉장히 고착화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12대 88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12는 뭐냐면
대기업과 공공 부분 노동자, 근로자들입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공고화돼 있죠, 노조가. 그렇지만 나머지 88% 플랫폼이나 아니면 비정규직 같은 경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노조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2대 88대의 이 구조를 굉장히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굉장히 정체가 반영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점을 김문수 후보자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최근에 그 기사 중에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보면 44만인가요? 그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그냥 예. 놀고 있다는 건데 그게 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가지는 어떤 열패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게 단순히 노동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사교육이 굉장히 치열해서 비정규직에 들어가면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격차 문제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가 경산의 위원장도 한 만큼 그런 부분에서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